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지킴이 2차 전지 공식 대변인은 아니고 궁금한 거 우리가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시장은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늘 체크해 주시는 분인데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좀 보면요. 뭐 2차 전지 전반으로 아직 사실은 이제 활기 있게 올라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에코프로도 지난번에 이제 그 액면 분할이었었죠. 하고 나서도 반짝 하루 정도 올랐나요? 계속 약세입니다. 그죠? 네, 뭐 2차 전지 대변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울 것 같고 예. 한 3대장 정도라고 해주시면은 네. 예, 저도 이제 한국증권TV 열혈 구독자이자 시청자인데 네. 2차 전지를 꾸준하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아마추어지만 제일 열심히 할 테니까 예, 좀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정말 어제 이제 일요일 밤에 이제 대본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런 모습이 나와줄 거다라고 판단 못했지만 이건 제가 저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랑 포스코 늘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거래 재개된 이후로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거래 재개된 날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포스코 그룹주보다 강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중단된 동안에 2차 전지 그림이 괜찮았거든요. 반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이게 거래가 재개되면 그거를 이제 머금고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랐다가 그날도 보면 오르긴 올랐죠. 그날 종가가 4% 올랐는데 고가는 11%. 결국 음봉 만들었어요. 그날도. 네, 확실하게 이게 뭐 느끼는 사람마다 다른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이 1월부터 약 4월 초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정말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강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뭐 테슬라가 중국에서 점유율을 뭐 뺏겼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이제 거래 재개 4월 25일에 된 다음에 단기적 슈팅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야속합니다. 저는 2차 전지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한 달에 2번씩 산업 동향을 봤을 때는 분명 2차 전지도 물론 반도체나 조선만큼은 아니지만 2차 전지도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리튬 가격도 안타깝게도 지금 최근 최고점 108 위안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05.5 위안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막 계속 밀렸던 게 아니고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108 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이제 86위안이었던 게 1월 중순이었고 1월 중순부터 석 달 가까이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에 3일 정도 밀린 건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그렇다 할 주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뒤에서 실적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이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좋은 걸로 느껴지지 않는데 손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네. 제가 좀 이따 들어보죠. 네, 그런 부분도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좀 넓게 보는 부분은 불만족스럽지만 약간 뭐 반기 1년으로 보면 그런 뷰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땐 분명히 투심이 개선됐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확실히 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요 정도까지 개선이 됐으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줄 만한데 안 산다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는 게 좀 아쉽다라고 판단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2차 전지를 이번 주 사가지고 다음 주 익절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2차 전지는 기술적으로는 포스코는 쌍바닥을 잡았고 에코프로는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그죠? 네, 실적이 1분기에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서 막 좋아질 걸로 보진 않았어요 사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역시 별로 안 좋았다고 저는 느끼는데 근데 또 손 팀장님에서는 또 다른 그 안에서의 행간을 좀 읽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좀 정리하죠. 네, 우선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 4월 25일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5월 3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4월 22일 월요일에 녹화를 하면서 전망치를 말씀드리고 갔었어요. 그다음에 전망치 대비했을 때는 저는
이제 전망치보다 잘했다는 게 어떻게 잘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전망치보다 잘했고요. 컨셉보다 잘하면 잘한 전년 거죠. 예. 전년 동기보다는 못했지만 3개분기 연속 개선이 됐다. 그래서 저는 소액 정도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제 개인의 손절 물량을 받아준 것만도 고맙지만 손절 물량을 받아주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를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사실 컨센서스도 없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실적은 맞아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추정을 했을 때 뭐 적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흑자였고 물론 1억이지만 그다음에 에코프로 HN도 흑자였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흑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에코프로가 실적이 영업 손실이 나왔어요. 298억 원 적자 전환했죠. 근데 어떤 컨센서스가 부재했다는 거, 그다음 에코프로 BM이 흑자가 나왔다는 거, 그다음 에코프로 HN이 흑자가 나왔다는 거. 제가 뒤에서 더 세부 숫자를 말씀드리겠지만 에코프로 BM이 이제 흑자가 나왔고요. 에코프로 HN이 흑자가 나왔는데 재밌습니다. 에코프로 HN이 흑자가 약 70억대고 에코프로 BM이 60억대 흑자가 나왔고 에코프로 머티가 130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기업이 딱 상쇄가 되면은 뭐 보합이거나 뭐 흑자이거나 약보합이어야 되는데 적자가 298억 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상장 기업들은 죄가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종종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CNG 이쪽에서 좀 적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다행인 거는 물론 2023년 1분기 대비했을 때는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2023년 3분기에는 이제 좀 흑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러다가 4분기에 적자가 약 1,1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200억이 나왔는데 1,200 정도 적자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300억 정도로 줄였는데 그냥 단순하게 줄인 게 아니고 리튬 가격이 그래도 86위안에서 105위안까지 올라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를 해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랑 공매도는 혹시라도 제가 준비를 안 하면 손 팀장 풀렸네라고 하실까 봐 그냥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보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4월 8일 거래 정지 직전에 17.2%였습니다. 근데 지금 5월 17일 거래 재개된 이후로 거래 재개 당일에도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5월 16일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5월 16일 17.78%,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70%로 소폭 최근에 줄었지만 거래 정지 이전부터 외국인을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냥 뭐 저는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 수량도 딱 5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거래 재개 25일인데 거래 재개 전날에 공매도가 늘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공매도도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거래 재개 이틀 전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24일에 공매도가 늘어난 거는 이제 4월 25일에 거래 재개되기 전에 미리 매도를 했다. 근데 4월 25일 날 거래 재개됐을 때 4월 23일 129만 주에서 5배를 곱하면 거의 630만 주 되기 때문에 공매도된 자금이 환매수가 완료가 됐고 거래 재개됐을 때 630만 주인데 지금 644만 주니까 공매도가 한 14만 주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거를 액면 분할 전으로 따지면 한 3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좀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식수로만 보면 최근에 막 갑자기 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화들짝 놀라실까 봐. 네, 화들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액면 분할하면 어쨌든 주식수가 많아진 거니까 그죠? 그 효과가 착시 효과라는 거죠. 놀라지 말고 놀란 가슴을 일단 진정시킨 다음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죠.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 에코프로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쉬워하실 만한 이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 증권 전문가 타이틀 달고 이걸 강하게 드려도 되나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 위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누누이 에코프로를 좋아하지만 맹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쉬운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정말 하이니켈로 정말 이 기세를 잡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 완성차 기업들이 제발 우리 하이엔드 차량에 팔아주세요 하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에코프로도 조금
꼬리를 내린 거죠. 하이니켈뿐만 아니라 미드니켈 사업도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LFP 사업도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아이 뭐 우리가 산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앞으로만 갈 수 없지 않느냐, 후퇴할 수도 있다. 일부 전지를 그렇죠. 위해서 후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네. 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원가 혁신 TF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공격적이신 분들은 아니 어려운 상황일수록 투자를 진행을 해야지 비용을 줄이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인 비용 감소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이거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고민됩니다. 네. 뉴스가 이런 게 있대요. 네.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구속이 이제 원래 3일절에 네.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실패가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 주주들도 약간 좀 포기를 했는지 8.15에 특사 운동은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동채 회장이 이제 경영에 좀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도 그렇고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전문 경영인을 하니까 그분들의 장점은 정말 투명한 게 한다가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단점은 약간 좀 그 공격성이 떨어진다. 약간 공격적 마케팅 이렇게 그렇죠. 떨어진다. 네,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관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관리형을 가가지고 네. 이제 원가 혁신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아쉽습니다. 저는 뭐 8.15 나와야 된다, 구매 운동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이동채 회장이 일단 8.15 광복절 전후로는 안 나오시더라도 뭐 내년 상반기나 이쯤에 나와가지고 복귀를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에코프로 입장에서 좀 공격적인 경영 방침을 해준다고 네. 한다면 주가 부양에 좀 도움이 되지 좀 않을까 아쉬움은 좀 판단하고 있죠. 있습니다. 일단 무슨 뭐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이제 미공개 정보 노출한 거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고 그죠? 네, 잘못한 건 맞고. 그거를 이제 판정을 받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상황은요. 네. 네, 우선 참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에코프로 편을 안 들어도 되는데 요즘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공부한 대로 딱 말하면 이제 에코프로의 극성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 막 다루셨는데 댓글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의 거의 80%는 에코프로 BM이 끌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컨센서스보다 잘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증권 계통에서는 매출 1조 1,077억 원, 영업손실 10억 원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네. 예상이 나왔었는데 당연히 이것도 자산평가 충당과 환익 덕분이죠. 이제 조금 고점에서 산 리튬이 지금 나가는 배터리보다는 높게 샀기 때문에 이 손실이 난 건데 오히려 이제는 리튬 가격이 10월, 11월에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그때 샀던 리튬이 오히려 배터리 가격에다가 이제 충당금 환입으로 돌아오면서 매출은 9,705원이니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한 10%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67억 원 나오면서 저는 뭐 흑자 전환하는 게 좀 잘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도 소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 참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저 역시도 뭐 제가 에코프로를 갖고 있다,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에코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관심보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뭐 타픽이나 매매 요령은 말씀드리고 갈지언정 막 큰 비중을 실으면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비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좀 원만하게 우상향세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좀 정체했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은 좀 우상향세를 보여주면서 에코프로는 5월 달부터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에코프로 BM은 11월부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늦게 매수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공매도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4월 14일에는 476만 주 정도의 공매도가 진행을 했는데 5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매도가 470만 주 그래서 약 6만 주 감소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감소를 하진 않았지만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에코프로 입장에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준 덕분에 그래도 저는 에코프로 BM 좀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아쉬운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투자를 뭐 철회하겠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뷰가 가리더라고요. 에코프로 입장에서 올해 예정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언론사가 있고 그렇게 발표한 언론사가 있고 컨콜에서는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언론사를 보면은 이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에코프로 BM이 이전 상장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주총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는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게 이제 5월과 6월 사이로 믿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요.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간사는 정해져 있다고 네. 하는데 제가 KB증권으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주간사는 두세 군데 정하니까 예. 그다음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명확하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증설 뉴스 이제 뭐 국내 뭐 청주나 이제 부산 경상남도 쪽에 투자한다는 부분이랑 헝가리 공장에다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랑 예상 캐파도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증가된다든가 아니면 전방 수요가 증가하다든가 아니면 투자 비용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꾸준하게 투자 업데이트 인사이트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체크고요. 에코프로 그룹의 다른 브라더스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것도 제가 에코프로를 참 좋아하지만 아쉬운 거는 이 종목을 바라보는 뷰랑 대응은 다른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이동평균선을 이탈해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 11월이나 올해 1월에 기록했던 바닥을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지만 단기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이탈했으니까 조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원래 중장기적으로 보시겠지만 조금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나마 실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에코프로 HN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에코프로 HN은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먼저 가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에코프로 HN을 실적으로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에코프로 그룹주 샀을 때 재미를 다 떠나서 내가 누구도 원망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말해봐라 하면 에코프로 HN이고요. 지금 주가도 3월 중순에 기록했던 여기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이탈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지지라는 모습이고 실적을 정말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 치고 이렇게 등락폭이 있는 게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정말 균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매출액은 8.3% 증가한 515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73억 원에서 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꾸준하게 같은 수준으로 실적을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이다. 그다음 에코프로 HN은 정말 명확하게 투자 포인트는 에코프로가 가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가야 되는데 그 에코프로 주변 모멘텀을 제거하라고 한다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 원전 쪽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해상풍력이랑 이런 태양광 쪽은 좀 뉴스에 따라 움직이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탈탄소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나 유럽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러면 원전을 그냥 건설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건설하는 게 아니고 환경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평가를 국내에서 에코프로 HN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AI 열풍에 따라서 전력이 필요한데 그럼 원전을 이제 수출하거나 건설할 건데 그럼 그 원전을 하기 위한 환경 평가는 누가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좀 에코프로 HN이 좀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머티는 얼마 전에 보호해수 풀린다 그래 좀 긴장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 에코프로 머티의 보호 예수가 풀린다고 뉴스가 나온 게 저번 주 수요일이고 풀린 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근데 풀린 물량이 상당했습니다. 2,248만 주로 전체 32.59%인데 그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왔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이 BRV 캐피탈 매니저먼트 윤관 대표가 LG 고 구본무 회장이 맞사위이기 때문에 윤관 대표는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지분을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 일반 기관이 보유해서 풀렸다고 한다면 그게 물량으로 나올 텐데 2대 주주 물량이 32%가 풀렸는데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 물론 제가 자리를 떠나고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지만 뭐 BRV 캐피탈 매니저먼트가 좀 2차 전지를 좋아한다는 뉴스도 있고 이 윤관 대표가 LG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따른 특이한 뉴스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전구체 관련해서 공장 증설을 해서 그 캐파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돼야 된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네. 부정적인 거는 이제 6개월 차가 끝났으니까 9개월 차는 12개월 차가 있을 텐데 9개월 차, 12개월 차는 뭐 2대 주주, 3대 주주가 아닌 다른 일반 뭐 기관 투자 이런 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량 쪽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퍼가 아직도 1,150이 넘기 때문에 실적 증명이 중요하고 그 이전까지는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최근의 현황들을 아주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지금의 투자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토픽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보유기간이 길어질지언정 손해를 보진 말자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 말고 좀 공략할 만한 섹터가 없나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영상이 업로드된 3일 뒤에 제가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랑 포스코보다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에코프로를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저번 달보다는 제가 좀 강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왜 안 사지? 리튬 가격 오르고 수출동이 괜찮고 전반기업 수요가 괜찮은데 왜 안 오르지?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 연사가 여기서 울부짖더라도 이 연사 울부짖는데 안 산단 말이에요. 울부짖어도 외국인 기관이 안 사면 어쩔 수 네. 없거든요. 제가 사라고 이렇게 엉덩이를 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황은 괜찮아지고 있는데 투자분들이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어떤 특이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동안에는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4분기, 1분기 실적은 차곡차곡 개선이 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올해 3분기까지는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3분기부터 좀 에코프로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올해 말이다라고 하면 이제 환매수가 아마 6월, 7월 사이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환매수로 인해서 올라가면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랑 에코프로 CNG를 상장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위치랑 수급은 비슷해요. 기관 수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일단은 3분까지 들고 간 다음에 4분기에는 에코프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를 했고 포스코 그룹주 얘기를 할 텐데 예전에는 뭐 에코프로냐 포스코홀딩스냐 그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냐 퓨처엠이냐 서로 막 뒤서거니 앞서거니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랬는데 지금 뭐 같이 조금 관심이 떨어진 거여서 특별히 뭐 포스코 그룹주가 막 더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와 별개로 막 치고 나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주가 흐름이 대동소이하죠. 네, 대동소이한데 오늘 네. 하루만큼은 포스코 그룹주가 이겼다라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제 이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방송을 매달 챙겨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포스코 그룹주들의 거래 대금이 에코프로보다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주주총회나 실적 발표, 뭐 컨퍼런스 콜, 뭐 거래 재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거래 대금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거래 대금을 정리를 했는데 최근 한 달 이제 저번 녹화 끝나고
오늘까지 한 달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거래 대금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거래 대금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서 뭐 특이한 뉴스가 나왔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어제 주말까지는 다 확인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철강 관련해서 관세를 좀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뭐 2차 전지나 조선이나 제약바이오로 싸우는 거는 우리가 연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이걸 크게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철강은 싸웠을 때는 우리한테 피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정작 포스코 퓨처엠도 수급이 괜찮았고 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과 기관에 오늘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포스코 홀딩스의 앞으로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포스코가 오늘 오은영 박사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강연을 했대요. 포스코에서요. 아유 자꾸 오를 이유를 찾으시길래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닐까? 네, 뭐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네. 네, 뭐 밸류업 재부각, 밸류업 PBR은 낮은 거 아닌가요? 포스코는 어쨌든 간에 뭐 그 밸류업 때문에 올랐다고 하기는 약간 어그러고 그죠? 네네. 아마 저는 밸류업도 이제 뒤에서 포스코홀딩스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30%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네.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시장이 예상치대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매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철강 매출이 거의 90%고 2차 전지 매출이 10%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PBR이 0.5네요. 네, PBR 0.5고 그죠? 밸류업에 붙여도 뭐 그죠? 네. 얘기 되네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밸류업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주말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박사님 기억하시겠지만 그 4월 20일에 녹화 날에 제가 분명히 주말까지는 이제 나왔던 뉴스를 딱 검색을 했었는데 하필이면은 저 녹화하는데 그때 7대 혁신과제 발표했었던 거. 그래가지고 그 장인하 회장께서 오셨는데 뭐 이분이 뭐 2차 전지 사업은 진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주주총회에서 좀 구체적인 발언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쉽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는데 하필이면 4월 22일에 7대 과제를 해가지고 2차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하는 계열사들을 뭐 M&A를 진행하겠다 이런 뉴스가 4월 22일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비중 같은 경우도 27.67%에서 27.77%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에 비해서는 포스코 그룹주에 관심이 크게 이제 조금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관심을 올해 상반기에는 가졌지만 요 정도 가졌으면 됐다. 추가적인 모멘텀 나오면 그때 사겠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보유 비중이 준 건 아니니까 사다가 이제 조금 다음 모멘텀을 찾는 관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86만 주였다가 88만 주 정도 기록을 했고 그럼 실적 체크하죠. 네. 특별한 건 없죠. 공매도.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감소한 18조 520원. 매출액 520억 원. 원이 아니라 520억 원. 네. 영업이익은 저도 있어요. 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한 5,83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은 시장 추정치를 하회했는데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를 상회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유가 사실 철강이랑 인프라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서 제가 뭐 자세하게 풀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부분 매출 증가를 하겠다고 했고 아무리 매출이 10%밖에 차지를 안 하지만 재고평가 환입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수급 체크했고 이슈를 좀 체크하면 포스코홀딩스가 유로메카 로봇 회사잖아요, 그죠? 네. 로봇 공동 연구실을 설립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도 그냥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강세에 10% 이상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고 포스코 DX를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어떤 설비나 이런 쪽에서는 포스코 DX인데 저는 이게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열사가 있으면은 계열사를 좀 밀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저 혼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가 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공장에 포스코 DX가 다 커버를 못하니까 약간 외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포스코 DX한테 뭐
뭐 장비나 설비 이쪽을 맡기는데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뉴로메카랑 도와주고 있고 뭐 뉴로메카 하면 당연히 그 협동 로봇 했을 때는 네. 일반 뭐 푸드 비버리지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뭐 한화나 두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으니까 한화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사업을 진행할 기업을 M&A를 진행하겠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도 말 안 했으니까 뉴로메카를 점찍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좀 포스코홀딩스랑 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도 제가 또 아쉬운 게 있네요. 제가 박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 실적이 깎였을 때 그때 이제 밸류데이 하잖아요. 포스코가 밸류데이. 네, 네. 밸류데이에서 자신들의 2028년, 2030년 목표치, 캐파 목표치를 깎지 않는 게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납니다. 깎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2026년까지 리튬의 생산 능력 확보 목표치를 16만 6천 톤에서 9만 6천 톤으로 그다음에 많이 예, 2025년까지 4만 8천 톤의 니켈을 2만 3천 톤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제가 뭐 맞췄다고 뭐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좀 펼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게 또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 3일 된 뉴스인데 주주가치 제고 정책 및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포스코 영상에서 대부분 댓글에 80%가 이거더라고요. 아니 PBR 0.5밖에 안 되는데 왜 밸류업에 참여했다 말을 안 하냐라고 댓글 달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나왔으니까 만약에 뭐 자사주를 물론 뭐 삼성물산이나 이만큼 못 하겠지만 얼마 정도를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도 자사주 10% 갖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소각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올 기대감이 생긴다던가 발언을 해주면 조금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요즘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렇고요. 이제 양극재 쪽은 이제 퓨처엠이잖아요, 그죠? 물론 맞습니다. 양극재 같이 하지만 퓨처엠은 실적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퓨처엠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높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퓨처엠 실적은 어땠는데? 우선 전망치 상으로도 네. 이거는 저는 밸류 원칙입니다. 시가총액을 이제 비교를 하고 매출액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시가총액과 대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비례가 나올 거고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68억 원 흑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379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총을 보시고 매출액을 봤을 때 영업이익을 요 정도 잘했으면은 꽤 잘한 거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증권 개통의 컨센서스는 247억 원대였는데 하나투자증권이 제일 세게 불렀더라고요. 하나투자증권이 453억 원을 불렀는데 그 가운데인 379억 원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보수적인 컨센과 적극적인 컨센의 그 중간을 기록했지만 상대적으로 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대동소이합니다. 원재료 가격 투입 시기에 따른 레깅 효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이제 환입이 돼서 실적이 나온 건데 에코프로 BM과 비교해서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 폭은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컸다.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외국인 보유 비중도 그렇습니다. 4월 19일에 9.33%였는데 5월 17일도 9.33%, 0.01%도 변하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공매도 추이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4월 17일에 293만 주였는데 5월 14일 기준으로 299만 주. 그래서 공매도는 소폭 증가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포스코홀딩스랑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밀리다가 횡보한 게 아니고 오르다가 횡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좀 추가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또 뭐 체크해야 될 이슈나 뭐 이벤트들이 좀 있나요? 네, 우선은 이런 것들은 증설을 하겠다고 하는 게 참 밸류에이션이 어려운데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보통 우리가 GM이랑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일본 혼다랑도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혼다가 이제 북미에
자신들의 전기차를 판매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차 완성 셀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을 쓸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뭐 생산량이나 공장 착공 규모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피에노 케미칼이라고 포스코 퓨처엠이랑 OCI가 합작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극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소재가 이제 음극재에 필요한 피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소재인데 이 소재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국산화를 완료를 했고 이제 양산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나온 뉴스예요. 그다음에 이 포스코 퓨처엠과 OCI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진행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이 실적 반영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건데 이 뉴스를 제가 한 두세 번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분들이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국산의 천연 흑연 대체 어려워. 그래서 중국에서 흑연 수출을 안 하겠다. 히토리랑 더불어서 흑연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흑연을 구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포항에서 유일하게 인조 흑연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냐라고 보면은 인조 흑연을 일본도 만드는데 품질도 일본이 좋지만 가격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을 가격으로 나눴을 때는 가성비는 포스코 퓨처엠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만들고 있는 인조 흑연을 정말 이 전 세계에 만들고 있는 뭐 2차전지 완성셀에 들어간 음극재를 좀 커버하는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고 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그럼 인조 흑연 생산 시설을 증설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는 좀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을 봤고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또 좀 오늘 코멘트 하실 건 뭐가 있나요? 네, 우선은 요즘에 그 광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포스코 아랫단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제가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은 사실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지라고 헷갈리셔도 무방해요.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헷갈릴 것 같다가 네. 아니라 헷갈릴 것 무방하다. 네, 헷갈려도 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미생을 보면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배경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떼다 파는 거 요거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에코프로 HN 같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이 분기마다 실적이 등락폭이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굉장히 균일하고 만약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 굴이나 철광석 가격이 우상향 기조를 보여준다 한다면 그때 러우 사태 최초 발생했던 2022년처럼 실적이 강하게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뷰를 갖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3분기부터 내년까지는 좀 이익이 성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생 에너지 관련했을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포스코 인터랑 LS전선 대표이사가 만나서 재생 에너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다고 하니까 물론 실질적인 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가 하겠지만 약간 리튬 관련하면 포스코 엠텍이 수혜를 보듯이 포스코 인터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선박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가 가질 수 있는 테마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트레이딩 관련 모멘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 그 다음 최근에 조선이랑 해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해운 관련 모멘텀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선박 시운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HMM이나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우리가 알만한 조선사들이 이 시운전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트레이딩 등 중장기 성장 동력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왔고 21선 위에서 그래도 한 플러스 1.5% 양봉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체크했는데 그럼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손 팀장님 탑픽이 뭡니까? 우선 만약에 저는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참 대동소이한 거죠. 내가 수급만 볼 거냐 아니면은
성장성을 볼 거냐 아니면 수급과 성장성을 같이 볼 거냐인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왔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확실하게 우리가 2차 전지를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2차 전지랑 가장 관련 있는 본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에 한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이번 주에 사가지고 다음 주에 수익 청산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저는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2차 전지 투자해가지고 한 석 달 가져갈 겁니다 라고 하시면은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리튬 가격이나 뭐 2차 전지 완성세 수출 동향이나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테슬라가 반등 나왔을 때 거래대금 실렸던 과거 이력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석 달 보였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좀 기대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 흐름들이 최근에 괜찮았습니다. 그죠? 뭐 여러 그 바이오텍들이 그 기술 수출 괜찮았다가 HLB가 나오면서 HLB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 기대보다 안 됐다고 해야 되나? 그죠? 하한가가 나오면서 부담인데 다행히 HLB의 변동성이 제약바이오 전체를 끌어내지는 않는 모양새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주가가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하거나 매매가 체결되면 시총이 그만큼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시총이 쪼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수 하락이 좀 제한된 거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단기 재료 소멸보다는 좀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실패한 사유가 규책 사유가 우리보다는 이제 항서 제약 쪽에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서 제약 쪽에서 보완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다인 거는 이 5월 16일이죠. 5월 16일 발표 이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수급동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일정주 하실 때 이거는 좀 아시면 좋은데 만약에 일정이 남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뭐 사고 있으면은 확인하고 매매를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유명했잖아요. 솔직히 5월 16일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미리 팔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미리 내가 확인도 안 하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발표 일주일 전부터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를 알았다라고 뭐 화내고 싶으시면 뭐 화내도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없다라고 치고 저도 일정주 매매를 할 때 나는 일정주 매매로 기대 수익률 잡았는데 이게 일정이 다가오고 이제 충족이 돼버리면 욕심 안 냅니다. 저는 기대 수익률 충족되면 비중을 줄여나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도 알아서 매도를 했기보다는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좀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없이 이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HLB를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위로가 안 되겠지만 정말 이것도 위로가 안 되는데 매도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막 지금도 보면 이게 100만 원이니까 100, 1000, 61억 정도인데 뭐가 100만 원이에요? 이제 오늘 순매도 나온 거야. 오늘 순매도 나온 게 61억, 외국인 61억, 그다음에 기관은 15억인데 이게 정말 예상도 못한 악재였으면은 막 몇백억이 나옵니다. 몇백억이. 몇백억이 나오면서 막 코스닥 지수 막 3% 밀리고 막 그러는데 이런 특수한 요건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물론 HLB 주주분들께는 위로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이 항서제약과의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재도전한다고 분명히 진양원 회장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분명히 대응할 길은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HLB는 조금 이제 열애로 하고,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들은 뭡니까? 역시 뭐 학회 모멘텀 이런 거예요? 남아 있는? 네, 일단 학회 모멘텀은 좀 이제 그 시점이 다가와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아예 없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30%, 그 다음에 중국과 이제 미국이 보안법으로 싸우는 거 30%, 그 다음 일정이 30% 이렇게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일단 30%로
기준금리 인하 30% 잡았는데 이거를 좀 30보다는 좀 덜 잡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기준금리 인하를 말하는 연준 이제 비둘기적인 연준위원보다 매파적인 연준위원회 연설이 많이 남아 있고 이 원자재 가격이나 굴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우리가 CPI를 볼 때 물론 에너지랑 주택을 보지만 결국 구리도 에너지 쪽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리가 안 잡히면은 CPI랑 PPI가 또 높게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시장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괜찮은 것 같고 앞에서 일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정말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 살아있는 것 같고 미국이랑 중국이 싸워줄 때 이제 바이오 시큐어하고 싸울 때는 삼성 바이오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 CMO 기업들이 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랑 이번에 이제 5월 말이 열리는 아스코 미국 임상종약회에 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으니까 제약바이오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제약바이오는 항상 그런 큰 변동성을 머금고 있다. 네, 그게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이고 그건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죠? 알고는 있지만 뭐 10% 빠진 건 이해가 되지만 하한가 이틀 맞으면 사실은 그죠.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좋게 보셨는데 그죠? 네. 앞으로 그럼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지 모든 제약바이오 다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매매 실력에 따라서 조금 종목을 구분해 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드려요. 근데 매매를 정말 잘하신 분들도 사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시총이 1,000억 원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맨날 임상 진행한다고 말만 하고 그래서 뭐 코로나라든가 어떤 질병 났을 때 네. 우리도 이거 개발해 보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성과는 없는데 네, 그다음에 하겠다고만 한 거. 네, 실적으로 적자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종목명을 언급을 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투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이제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상장이 2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상장이 2년이 안 된 기업은 적자에도 상관이 없어요. 자금 조달 뉴스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기업으로는 뭐 파로사이바이오나 에이프릴바이오 이쯤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부터는 조금 안심하고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보는 게 임상 초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혹은 제약 사업을 통해서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실 만한 기업들이 임상 초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기술 수출해서 마일스톤 얻는 기업은 오스코텍,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ABL바이오 이런 쪽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MO 기업은 이제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 그다음에 본업으로 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신사업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대웅제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유니버스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적자 기업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상증자나 네. 전환사채. 근데 이거는 내가 언제 발표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정이 만료됐을 때 재료 소멸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8월이랑 뭐 12월도 학회가 있지만 이제 가장 코앞에 다가온 거는 5월 31일에 있는 아스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는 이게 정말 재료 소멸로 작용할까라고 보는 부분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정말 진행됐을 때 기준금리가 정말 진행됐을 때는 좀 성장률이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도 이제 박사님이랑 잠깐 얘기한 건데 지정학적 리스크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이 이란의 그 고위 사실 이 방송을 준비했을 때는 이란이 뭐 지상전을 준비한다까지만 봤어요. 밤 10시에. 근데 오늘 헬기가 추락했다는 뉴스가 오전에 나왔고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나왔고 대통령이 사망한 걸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정규장 끝날 때 되니까 거의 확정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정말 사고로 나온 거면 괜찮은데 이제 좀 이 지정학적과 혹시 관련이 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선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든 중국을 때려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철강이나 반도체에 비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상관계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좀 날개를 달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를 투자함에 있어서 각자 가져야 될 기준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되게 좋은 포인트고요.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종목별로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뭐 반도체 이런 거 사실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나? 철강 이런 것도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조선, 그죠? 네. 제약바이오는 철저히, 그죠? 그 기업이 갖고 어떤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제약바이오가, 그렇죠? 네. 그럼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이슈가 있거나 좀 눈여겨 볼 만한 그런 기업들,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세요. 네. 네, 한 4가지 종목 정도 이제 네다섯 가지 정도 네. 말씀을 드릴 거고 너무 유명한 종목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픽도 따로 준비를 했고요. 네. ST팜을 볼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수매에서 들어왔는데 수급이 나쁘지 않아서 준비를 했고요. mRNA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리보엑산 관련해 가지고 신약을 좀 개량을 해가지고 납품하고 있는 업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거고 다른 제약 기업들에 필요한 이제 신약 원자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RNA의 만나면 이게 옛날에는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첨단 재생법, 첨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첨생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봤던 게 우리가 병을 치료하면 좋겠는데 약을 먹거나 이 암세포를 죽여서 치료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차라리 세포를 바꾸거나 DNA를 바꿔야 되는데 그 DNA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유전자 가위 어떤 물약을 어떤 약물을 넣으면은 이 DNA와 DNA가 끊어지면서 거기에 다른 DNA를 대체하는 저도 이거 공부하다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기술을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보는데 이 ST팜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이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기술 홍보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일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행사가 타이드 USA 2024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과정 속에서는 단기 재료 소멸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투자분들께서 저도 생소합니다. 타이드 USA 2024라고 행사 이름 처음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기대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유한양행은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렉나자로 너무 유명하죠. 렉나자 이제 유한양행 하면 이제 오스코텍이 따라 붙습니다. 그렇죠. 비소세암 세포 둘이 네, 같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네. 비소세포 폐암을 만들어서 이제 유한양행이 가져가서 이제 디벨롭한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어서 이제 오스코텍이 이제 마일스톤을 뭐 수령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8월에 임상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신약의 렉나자를 이제 미국 FDA 승인이 이제 8월쯤 나올 거다라 보고 있고요. 뭐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HLB가 실패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러게요. 물론 뭐 HLB가 실패했으니까 뭐 통과할 거다 아니면 뭐 유한양행은 다르다 통과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겸허하게 8월 일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유한양행이 지금 보면 유한양행이 지난 두 달 동안 좀 기간 좀 거치다가 저번 주 목금과 오늘 좀 상승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8월을 일정으로 대비한다고 한다면 지금 좀 공략하기 좋은 위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8월이 되기 전에 뭐 82,000원, 85,000원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일정의 소멸 이제 확인되기 전에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때 매도한 다음에 8월에 매도한 다음에 4분기에 마일스톤을 수령할 거니까 그 사이에 눌림목을 공략해서 연말 다시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투자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이랑 알테오제는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삼천당제약 네. 요즘 뭐 엄청 유명했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아직 뭐 분기 실적으로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저만 약이 녹내장 저만 약이 너무 유명해서 실적이 상당히 나올 거다라는 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리포트는 두세 개 읽어봤는데 시장 규모는 막 몇천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언제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KGMP입니다. GMP는 이 약을 만들 수 있는 클린한 환경을 갖고 있을 때 주는 품질인데 KGMP니까 우리나라 자체
품질 인증 기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항생제나 안약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녹내장 점안제를 미국에 수출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 뉴스는 한 석 달 전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 나와가지고 삼청단자의 강세를 보인 다음에 이 수출을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했다는 뉴스가 이제 주말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주말에 나왔는데 오늘은 뭐 특이하게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점진적인 매수를 보여줬을 뿐 뭐 거래 대금 특출나게 늘진 않았다. 그래서 일단 시장 규모는 4천억 정도 되고 있고 현 실적에서 약 6배치 가량의 물량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실적을 봤을 때 엄청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도 지금 1,900억 정도고 뭐 영업이익도 6배 준다고 했을 때 600억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당기 순이익을 한 600억 준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니까 퍼로 봤을 때 솔직히 좀 한 거의 3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퍼가 300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허용할 수 있는 분은 조금 넉넉하게 투자하는 거고 만약에 아무리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도 퍼 300은 좀 부담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단기 수익 관점으로 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고 뭐 아일리안가요? 황반변성 치료제 그게 제일 유명했던 거잖아요, 그죠? 급등을 했었고요.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1만 원쯤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알테오젠도 짧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테오젠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도 구체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알테오젠 또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마일스톤 들어오는 금액이 조금 저는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마일스톤이 뭐 30억, 40억. 근데 지금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지금 10조가 넘어가는데 30억, 50억 마일스톤 수령했을 때 뭐 되겠냐만 그 뒤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수급 좋고 주가 추이 좋으니까 좀 매매 관점 매매를 하시면 좋지. 제가 좋게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알테오젠이 그러면 나중에 저평가 매도까지 갖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C 및 히알루로디나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중항체 접합 기술이랑 네. 히알루로나디제라는 이제 항산화 관련 역할을 하는 약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로디나제 원천 기술을 통해서 자체 개발한 플랫폼 알테오젠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약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용법이 어려운 약물을 SC 이제 제형 변경 피하 주사 방식으로 그렇죠. 기술을 바꿔서 조금 더 용이하게 일반인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알로자임이란 기술력을 양대 산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의료인이 놔야 되는 우리가 보통은 뭐 진단받고 우리가 뭐 스스로 약을 놓을 수 있는 주사가 없지만 이게 정맥 주사가 아니고 피하 주사로 제형 변경이 됐을 때는 이것도 일반인이 놓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뉴스마다 막 다릅니다. 뭐 시장이 뭐 600조니 뭐 1200조니 뭐 1800조니 막 이런 다양한 얘기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초를 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SC 제형으로 다양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몇십억 규모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알테오젠을 매수해가지고 몇 년 갖고 가기보다는 마일스톤이 들어왔을 때마다 매도하고 새로운 모멘텀 나왔을 때 다시 눌림목에서 사면서 좀 영악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쭉 정리를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손여로 팀장님의 탑픽 종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네. AI 소프트웨어랑 공통 분모가 있는 섹터는 의료 AI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의료 AI는 제약바이오도 아니다. 뭐 AI 소프트웨어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 공통 분모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루닛은 실제로 아스코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 뭐 한올바이오파워나 에이벨바이오나 뭐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시세가 일부 좀 나왔기 때문에 부담됩니다. 하지만 루닛 같은 경우는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도 기관 순매수가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순매수 금액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루닛을 보면은 아직
흑자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산업 동향뿐만 아니라 AI 의료기기 허가 현황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6배가 증가를 하면서 이 특허를 받은 기업들이 외국의 판로를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80% 이상을 루닛과 뷰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루닛의 매출 증가, 그다음에 일정 매출 증가 이후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 좀 판단하고 있고요. 루닛이 올해 아스코에서 AI 바이오마커 7편을 발표할 건데 작년 아스코에도 루니스코프를 통해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의 관심을 받던 이력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아스코에서 발표했을 때 투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 다각화의 일환인데 이제 AI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 인수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자기 돈을 인수한 건 아닙니다. 이제 유상증자도 진행을 했고 전환사채도 진행을 했는데 청약 결과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충당해서 볼파를 인수했는데 그러면 유상증자랑 전환사채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상증자 리스크는 없죠. 유상증자 진행한 다음에 권략되고 신규 상장까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 리스크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전환사채의 이 주식 전환이 이 기업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나오거나 아니면 이 기업의 주가가 박스권 고점에 갔을 때 나온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겠죠. 루닛이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냐?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사겠죠. 그러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현재가에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물량은 안 나올 것 같다. 아예 안 나온다가 아니고 현재선 안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나중에 8만 원, 9만 원대까지 갔을 때 그때 조심하면 되지 지금 조심할 필요가 없고 아스코가 1주 반 정도 남았고 기관수 매수 들어오니까 또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변동성 강한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루닛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 점검, HLB 그룹주 얘기도 해주셨고요. 타픽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